오늘 한중 상강 토론 2021년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상강 포럼을 동북아 평화 포럼이라고 이렇게 또 다시 별칭을 좀 정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주제가 동북아 평화를 향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과 남북과 협력의 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귀한 분도 모셨고 그런데 뭐 시작하기 전에 뭐 그래도 큰 박수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우리 북경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축제입니다. 인류의 스포츠 대축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베이징 올림픽이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서로 이렇게 너 나 안 보겠다. 나 너 없이 너 없이 필요 없이 나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쪽에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우리 다 같이 참석하지 말자 하는 선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정치고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그 스포츠에 정치적인 색깔을 집어넣어서 어느 편은 참가하자, 어느 편은 참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짜 인류의 스포츠 대제전으로 무사히 좀 열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왜 그런 저희의 마음가짐을 가졌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 우리 중국하고 한국하고 수교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귀중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나 또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러한 때 우리가 중국에서 열리는 행사가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잘 열리고 이를 통해서 또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좀 멋지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내년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뭐 신문지상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북한의 우리 김정은 주석 이렇게 3자가 함께 모일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가능하다면 미국도 같이 함께 참석을 해서 뭐 우리 한반도가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갈등의 상황인데 종전선언 6.25 종전선언을 그 기회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상강포럼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잘 열리고 또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 동북아의 중국, 그 다음에 남북한, 또 미국도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포럼을 한번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오늘 발제로 우리 홍인표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홍인표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홍인표 교수님은 최근 작년에 우리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하고 한국의 외교장관이 우리 202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년인데 우리 또 다른 30년은 우리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한중 미래관계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죠. 여기서 한국 측의 위원이 15명이 들어갔습니까? 22명. 22명이니까 예. 중국 쪽도 22명이고. 네, 22명.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치분과 그 다음에 무슨 분과 이렇게 분과가 있는데 그 사회문화분과라고 사회문화분과에 우리 홍인표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 우리 교수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지금 활약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8월 달부터 발족이 되는데 뭐 얘기로는
거기서 이제 이 22명의 위원들, 양국의 총 44명이네요. 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30년 동안에 한중관계 발전을 더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는 그 계획을 그 위원회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홍익표 교수님을 우리 오늘 한중상강 포럼에 꼭 모셔서 우리 한중관계 협력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뭐 주말인데 바쁘신데도 쉬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우리 홍익표 교수님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늘 토론회는 우리 정인갑 우리 한중상강 포럼의 고모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정인갑 교수님 한번 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으시고 오므로야므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으시고 우리 한중 상강 포럼의 대표이신 우리 장경일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늘 행사 저희가 시작하면서 첫 시간으로 우리 한중 상강 포럼의 대표이신 장경일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사상 오늘날 우리는 전대미문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도 용케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란 심각한 고통과 준엄한 시련을 우리 기억 속에 남기면서 점차 긴 터널을 지나 성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4일 서막을 올리고 2월 20일에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기에 그 장원한 역사적 이유와 중대한 현실적 이유는 더없이 중대하다고 보아집니다.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은 오늘날 중한 신선을 눈동자처럼 중하게 여기는 한국의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와 절대적인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한 수교 30도수를 맞으며 중요한 행사로 정하고서 줄기차게 각종 행사와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은 우리들의 공동한 노력으로 기필코 성공적으로 거행될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중한 신선은 더욱 질적으로 한 차원 승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홍인표 우리 교수님 발제자께서 우리 발제를 해주실 시간인데요. 되었습니다. 시작하십니다. 예.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원장님, 이사장님 다 고맙다는 말씀을 인사드리고요. 저서 역사 소개가 아니고 요 역사 보면 중국이 본 한국전쟁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홍학지 장군이 쓴 항미 원조전쟁 회역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1990년에 그때 북경 아시안 게임에 갔을 때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북경에. 그 다음에 북경에 마치고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무슨 흉상 만드는 분이 있다 해서 취재를 갔다가 그때 흥룡왕 신문이라고 우리 조선어 신문이 있었는데 그때 편집국장을 만났더니만 그 홍학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고록을 냈는데 한국 언론에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가 9월달이었거든요. 90년 9월이었는데 한 연말 정도 돼서 제가 그 책을 구해가지고 38번에 걸쳐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신문에 싣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이제 문제는 항미 원조전쟁 회역이라고 쓰려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때는 항미 원조전쟁이 뭔지도 모르는데 쓰기가 못해서 이제 중국이 본 한국전쟁이라고 저렇게 밋밋한 제목을 했는데 아무튼 그 덕분에 홍학지 장군도 만나고 그분이 그때 전국정예 부주석 시절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한국에 내 회고록 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연 벌써 이제 20분인데요. 우리 준비한 거는 좀 이렇게 잔뜩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생각한 거는 내년에 이제 북경 올림픽이다, 동계 올림픽이다. 이게 이제 역시 평화의 무대가 되면 그게 결국은 내년에 한중 수교 30년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 다 맞물리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북경 동계올림픽, 뭐 우리 잘 알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월 4일부터 2월 20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스포츠상으로는 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을 갖다 동시에 개최하는 도시가 됐다. 북경이. 그래서 사진 보면 왼쪽에 니아오차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하고 문 닫는 거 행사를 여기서 다 합니다. 그건 내년에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엠블럼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은 뭐냐면 왼쪽이 원래 8월 9일자 인민일보 1면입니다. 1면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기사 중에서 하나는 사설인데 이 중에서 5개, 한 개만 빼고 5개를 다 이제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때가 이제 그 동경올림픽이 폐막하던 날인데 그만큼 이제 인민일보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북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오른쪽 사진은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원래 1월 18일하고 19일 1박 2일로 북경하고 장가구 이쪽을 갔다가 시찰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정치적 의미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애국심을 갖다 모은다는 거. 스포츠로 보면은 모두 다 이제 피가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면 애국심이 생긴다. 이런 의도가 있고. 또 요 밑에 이제 요 사진은 이제 내년 가을에 20차 당대회가 열리니까 그때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니까 그걸 앞두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치르면 공산당의 그러니까 뭐 치리 능력이라고 할까 거버넌스 능력을 갖다가 대내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우리는 이게 역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무대가 될 거냐. 우리로서는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남북 정상하고 북경올림픽에 만나가지고 정상회담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뭐 안 오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전쟁이 끝났다. 이런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갖다 우리로서는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만 이루어지면 역시 이제 북경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무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9월달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갖다 4번이나 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 언제 복원하느냐? 10월 4일날 복원해라. 10월 4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2007년에 김정일, 그러니까 요 밑에 왼쪽 사진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 공동선언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2007년에 했는데 조금 있다 정권 바뀌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하고 그냥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4일날 남북통신선 복원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한국전쟁이 끝났다 이걸 갖다 대내에 이제 선언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국제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 싸움을 했던 당사자끼리 모여가지고 자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제 한국전쟁은 끝났습니다. 한반도는 이제부터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날 그때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 유엔군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팽덕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하고 김일성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의 당사자죠. 실질적인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이 2018년에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해가지고 종전선언 비슷하게 했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제 실제로 싸웠던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남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선언하는 것이 제일 의미가 있다 이런 거고요. 결국 이제 종전선언을 갖다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으로 들어가야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연내에 이제 남북 정상이 화상으로 먼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분위기를 띄우고, 그럼 내년 2월에 북경에서 봅시다 해가지고 만나서,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못 오면 남북 중 3자가 꼭 종전선언은 아니더라도 종전선언 비슷한 거 이런 거라도 이제 나름대로 얘기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2019년 2월에 이른바 하노이 노딜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악화일로를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종전선언을 갖다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치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그때 북한에서 와가지고 김여정이 오고 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평화 프로세스를 갖다 이끄는 것처럼 어게인 평창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은 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그동안에 미사일 쏘고 하다가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1년 반 동안을 갖다가 국경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경제난이라든가 식량난 같은 게 심각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지원도 얻는 반면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그 성과를 갖다 기대하고 나왔고, 하나는 또 뭐냐면 내년 3월이 이제 역시 한국 대선이니까 이왕이면 자기들이 힘을 좀 보태가지고 진보 정권이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 당사자인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의 태도는 이번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가서 또 얘기를 했는데,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우리는 북한을 갖다가 적대시한 적이 없다. 우리 적대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적대 정책을 안 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갖다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지금 섣불리 북한이 비핵화 약속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른바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북한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왼쪽 맨 끝에 보면은 미 국무부의 이제 발언이 있는데 9월 29일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요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뭐 대선 주자들은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종전선언을 갖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북한에서 종전선언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4일날 그 남북통신서를 복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건 게 뭐냐면은 적대적 태도를 버려라. 그 다음에 또 이중 기준을 없애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이중 기준 없애라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쏘는 거는, 우리가 미사일 쏘는 거는 무력 도발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그 SLBM 같은 거 쏘는 거는 이거는 뭐 일종의 아무 문제가 없다. 국방력 정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제일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연합 훈련하지 마라. 한미연합 훈련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걸 갖다 내걸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북한이 내년 북경 올림픽 올리면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IOC가 저번 9월 달에 그러니까 자격 정지를 갖다가 징계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은 그러니까 대표단을 선수단을 갖다가 북경 올림픽 오지 못하게 한다. 내년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 토마스 바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대체 방안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부겸 총리가 일본 니오긴 게이자이 신문하고 인터뷰한 것도 보면 우리가 IOC에 나서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테니까 잘하면은 남북 고위 당국자,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자연스럽게 북경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오더라도 선수단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수 차원의 개인 출전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장은 이 정도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이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교류 협력의 관계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년은 그 한중 수교 3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때 그 29년 전에 그 왼쪽이 이상호 외무장관이 오른쪽이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을 갖다 예방하는 이런 사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지금 한중 관계가 뭐 어떤 사람 최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역시 이제 한중 무역 관계라는 것이 그동안에 제일 밀접했다는 거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무역 규모, 수출하고 수입하고 다 합친 규모가 2,415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것 2,300억 달러, 일본하고 무역에서 거둔 게 711억 달러. 이걸 다 합쳐도 2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2천억 달러 조금 넘는데 그거보다도 앞섰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상으로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중국 수출이 1,300억 불이 좀 넘었고 수입이 1,000억 불이기 때문에 무역 흑자는 456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흑자를 거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역 규모 이걸 보면은 수교 원년에는 63억 불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00억 불이 넘었다는 거고 양국 인적 교류는 80배가 늘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이게 한 주에 1,200편이 넘는 이런 항공편이 양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좋았는데 그래서 2016년에 보면은 이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800만 명이 왔어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 최고조였는데 공교롭게도 그해 7월에 뭐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를 갖다가 한미가 결정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고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17년에 출발했으니까 출범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중 관계를 갖다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내세운 게 사드 3불. 그 오른쪽 보면은 사드 추가 배치 우리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그래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말로만 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서로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 빠져나갈 여지는 있는데 아무튼 이걸 하면서 양국 관계는 이제 회복세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 경제무역 관계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좋고 그런데 지금 점점 이 혐한 감정, 그리고 중국에서의 혐한 감정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의 반중 정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경우 보면은 이 혐한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혐한이 혐일을 갖다 넘어선다.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넘어선다.
이러는 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그 기관에 어떤 연구위원이, 그러니까 그게 동북아 역사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이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 보면 혐한 사건이 그 2004년 이후에 60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30건이 문화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중 요 문화정쟁의 기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5월에 이른바 단오절 논쟁, 그러니까 한국의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신청을 하게 됐고, 그걸 갖다가 인민일보가 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뿌리를 흔든다, 뭐 이런 논지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때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여론이 나빠지면서, 원래 단오절은 우리 건데 왜 당신들이 그걸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까지 신청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게 됐는데, 사실은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그 행사만 그게 단오날에 하는 거지, 그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단오절에서 하는 뭐 그런 습속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데, 아무튼 그 일이 공교롭게도 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악화된 거고요. 요 밑에 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혐한 사건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났냐 하면 2008년에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가면서 잠잠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2017년부터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08년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악재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북경 하계 올림픽 그 오프닝 세리머니 하는 걸 갖다 미리 방송사에다가 미리 찍게 했는데, 그걸 갖다 한국의 SBS에서 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갖다 미리 방송해버리니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그 뭐 화를 낼 만도 하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한일 야구 시합이 붙었는데, 그때 중국 관중들이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 팀을 응원하는 이런 상황까지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서로 이제 그러니까 문화기원 논쟁, 우리가 원조다.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사실 중국에서 나왔겠죠. 축구도 중국에서 나왔고 뭐,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아니다. 우리가 뭐 한복은 뭐 우리가 먼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이 붙다 보니까 이제 일이 좀 심각해지는데, 그 지금 최근에 인기가 있는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초록색 사람들이 추리닝 입고 나오는데, 그 추리닝도 뭐 한국하고 중국 네티즌들이 우리가 먼저 나왔다 해서 싸움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심각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왕이 부장이 9월 15일 날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20시간 한국에 머물렀었는데, 이때 그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그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그 일부 위원들하고 만나서 그분이 왕이 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반중 정서가 심하다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그런 문제에 조금 신경 써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양국 정부는 이제 이게 사실은 뭐 희망 감정이고 반중 정서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역시 노력도 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서로가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그 문화 논쟁 이런 것도 아까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우리나라 학자가 연구하신 분 보면은 그러니까 2010년 이전하고 2010년 이후하고 혐한 사건을 갖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좀 중국이 수세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조인데 한국에서 우리 원조인 우리 문화를 갖다 훔쳐간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이 반면에 2010년 이후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 문화 속국 아니냐 이런 식의 했던 시각도 있더라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그런 발언권이 점점 세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밑바닥에 갈려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의 국력이 그동안에 급신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GDP 같은 경우는 14조 달러인데 한국은 지금 1조 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28년 정도면 GDP 기준으로는 이제 미국을 앞질러 가지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점점 발언권이 세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데 이제 한중 관계 일종의 바로미터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방한을 했으면 좀 한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 이걸 갖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그다지 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건데요. 그 왕이 외교부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15일 날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 30일 입이라는 공자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 30 되면 이제 일을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30년을 갖다 맞이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30년도 이제 우리 스스로 잘해 나가자 이런 뜻인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희들도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너희들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번 잘 걸어 나가 봐라. 너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원래는 16명 해가지고 두 나라 전문가들 그 4개 분과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하고 그 정치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이렇게 4개 분과로 해가지고 원래는 4명이서 해서 16명하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그리고 1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인원을 더 늘렸어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1명씩 더 늘려서 그래서 4개 분과에 인원이 그러니까 5명, 20명하고 집행위원장, 위원장 그렇게 하면 44명이 되는 거죠. 서로 22명씩.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8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가지고 양국에다가 우리는 건의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향후 30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기대감은 높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류 확대 같은 걸 뻔한 얘기 하지 말고 좀 획기적인 뭐 아이디어 없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한 3번 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인데 혹시 그 한중관계 발전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내 방안은 좀 힘들 거 아니냐. 사실 그 한중 두 나라 정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코로나가 당장 좋아지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그 정치 일정이 쫙 있어요. 보면은 11월 달에 19기 육중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2월에 동계올림픽 양해 있고 계속 있고 우리도 결국 이제 내년 3월 9일이 한국도 역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는 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예전에 장제민 주석부터 해가지고 이 중국 주석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재임 중에 한 번은 왔어요. 한 번은. 장제민, 후진타오 다 그저 한 번씩은 왔는데 결국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못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얘기했던 걸 갖다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마다 보면 역사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988인데 또 이 오자가 있네. 그 서울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현장에서 취재도 했지만 여기는 그 당시 그 소련이 참가했고 그 당시 또 중국이 참가했고 그래서 동서화합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때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서울 올림픽이라는 게 한국의 그 한국 전체 발전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사람들도 한번 잘해보자 하는 느낌이 확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 또 2008년에 그 당시 베이징 하계올림픽 할 때는 그때 북경 특파원을 있었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느끼면서 중국의 국력이 정말 대단하게 신장되는구나. 제가 2009년에 특파원 생활 정리하고 왔는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의 발전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신감도 그렇고 국력도 신장하는 아주 이런 계기를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다 있고, 이번 2022년 이제 북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검소한 올림픽, 안전한 올림픽, 멋진 올림픽, 이런 세 가지 슬로건을 지금 걸고 있는데, 여기 검소하다는 거는 원래 하계올림픽은, 북경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400억 불 넘게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년 동계올림픽은 30억 불.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올림픽 같은 경우는 나중에 행사는 좋은데, 나중에 사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소한 올림픽, 안전한 올림픽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코로나 방역 같은 거 잘해가지고 깨끗하게 잘하겠다는 거고, 또 멋진 올림픽, 이거는 뭐 올림픽마다 다 이렇게 내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슬로건 외에 하나가 더 이렇게 평화올림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결과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실현이 된다면 제4의 구호, 그러니까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구축해 줄 수 있겠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그때 자리매김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여론은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임기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대통령이 뭐 그렇게 나서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임기 말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물러나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주냐, 이런 여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문 대통령하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뭔가 사전 교류가 돼 있지 않았는가. 유엔 총회에서 이 종전선언을 갖다가 제시한 것이 북쪽의 사전 의사도 안 받고 그냥 우리 쪽에서 그냥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리 이제 사전 조율이 좀 됐다고 봤을 때는 서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상황 변화를 갖다가 생각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번 5월달에 정상회담도 했고,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뭐냐,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아무튼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그거는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지금 한중 관계가 최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최악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카운터파트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게 일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한중관계 안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하나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을 갖다가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악화됐던, 그동안에 나빠졌던 한중 관계를 갖다가 복원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도 이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적 위원들끼리는 이거 뭐 그냥 이게 왜냐하면 2010년하고 2012년도 이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중 공동 전문가위원회라고, 그때도 사실은 자료가 엄청나게 많고 그때도 나름대로 합의한 게 있는데 제대로 실천도 안 됐는데
또 10년 만에 다시 이걸 한다? 과연 뭘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실무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제 한중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중 네티즌들의 그 문화 원조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빨리 이제 해소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 인터넷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한다기보다는 뭐 사소한 게 한번 붙으면 휘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원조 논쟁의 후유증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 빨리 완화시킬 것인가. 그러면 어떤 해법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제가 볼 때는 9월 15일 날 왔던 그 왕이 부장도 그 얘기를 했던데 구동존이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걸 갖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가 워낙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생각도 가깝기 때문에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구동존의의 자세, 화해부동의 자세 이런 거로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로